안녕하세요. 영화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델마당 김준현입니다. 이거 무슨 뜻인가요? D. 아, D 하신 거예요? 잘 안 되네. 네. D. 제가 네. 엇박자 D라는 맞아요. 영화 썼잖아요. 네네. 그래서 델마 루이스 한다고 해서 왔는데 델마가 D가 아니더라고요. TH예요. 그래서 네, 델마당. 네. 두 작품 중에 먼저 하나를 지금 힘을 실어주신 건 아니죠? 그렇진 않고요. 네. 델마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이상한 기운 같은 게 있고 어릴 때 제가 델마 루이스라는 영화 정말 재밌게 봤는데 그 마지막 장면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네. 차 타고 점프하고 끝나잖아요. 프리즈 프레임으로 끝나죠. 그래서 그 델마라는 이름만 들으면 그냥 그런 이미지가 떠올라서 이번 영화 델마도 보면서 약간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델마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탈출 혹은 이렇게 전복? 전복, 네, 그런 비욘드 이미지. 뛰어넘다 이런 느낌이 맞아요.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델마당이라고 붙여봤습니다. 네. 지금 다 생각한 거죠? 순발력이 점점 좋아지는 것 글쎄 같아요. 말이에요. 네. 순발력 키우기에는 당하고 1분 브리핑 처음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1분 한번 브리핑은 직접 준비해 오시죠. 여러분도 매일 하나씩 당일 한번 지어보세요. 순발력이 네. 빨리 좋아지세요. 당명짓기 김준경만큼 할 수 있다. 이런 책 한번 내심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바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델마와 스토커를 두 편을 다루면서 한번 그렇게 붙여봤어요. 뒤집은 마녀 이야기. 약간 좀 역설적인 제목인데. 네, 두 편 영화 보면서 네. 이 영화당이 주는 재미 중에 가장 큰 재미는 보는 사람들의 재미도 있겠지만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두 영화가 어떻게 붙길래 이 두 영화를 선정하셨지 하고 영화를 볼 때마다 감탄을 합니다. 와,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구나. 이 연결고리를 제목 말씀해 주신 뒤집은 마녀 이야기로 보면 굉장히 영화가 재밌어집니다.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네. 선정도 좋고 제목도 좋고. 감사합니다. 네네네. 이 두 편의 영화의 주인공은 둘 다 여자 주인공이고 둘 다 20살 직전에 어떤 아이가 쉽게 얘기하면 어른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의 성장담을 다루는 약간 굉장히 독특한 성장 영화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두 편 다 페미니즘 영화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영화가 결정적인 순간에 각각 집을 나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집을 나서는 것 자체가 본인의 어떤 본성을 깨닫고 인생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네. 어떤 그런 계단 하나를 성큼 올라가는 것 같은 일종의 성장 영화로 볼 수도 있는 네. 그런 또 플롯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스토커에 나오는 그 베르디의 오페라 일트로바토레 잠깐 언급이 되는데 네네. 전 사실 그 일트로바토레도 일트로바토레. 이 두 편의 영화와 상당히 관련 있는 것 같아요. 그 일트로바토레가 어떤 이야기냐면 마녀에 대한 이야기고 그 마녀를 화형을 시켰다가 더 큰 재앙이 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루고 싶어하는 저희가 뒤집은 마녀 이야기라는 측면에서 이 영화를 보는 좋은 레퍼런스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약간 배트맨 비긴스 같은 영화의 제목을 따와서 말한다면 이 영화는 델마 비긴즈. 이 영화는 이제 주인공이 인디아니까 네. 인디아 비긴즈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러네. 또 두 편 모두 굉장히 흥미진진한 그리고 강력한 이미지와 주제의식을 함께 갖고 있는 그런 스릴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두 편 하는데 1분 브리핑 역시 굉장한 순발력이 필요했고요. 두 편의 공통점을 찾기는 힘들었지만 아주 힘들었지만 그래도 제가 이 델마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한 공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공식을 네. 1분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악의 공식. 네, 야, 그의 공식을 진짜 본 게 수십 년 만이네요. 왼쪽에 있죠. 네네. 제가 참고하시라고 근해 공식도 가지고 왔고요. 네. 영화 델마 속에 숨은 악의 공식. 제가 이걸 잘못 표기를 했는데 네. 악이 우리가 생각하는 악이 아니고 그럼. 소리 지를 때 아, 그래요? 영화를 볼 때 이 관객들에게 소리를 지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영화 관계자들 그 사이에서 굉장히 공식으로 내려오고 네네. 있는 게 있더라고요. 악의 공식이라는 게 있고 이것은 수학사의 근해 공식과 비견할 만하다 하고 이제 저한테 누가 얘기해 주셔가지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통 사이코 0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식스 센스 6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다가 렛미 인의 1을 곱하게 될 때 단 돼 있죠. BW는 영이 브루스 윌슨 유령은 안 되고요. BW가 브루스 윌리스예요. 그렇죠. 그런 공식이에요. 네네. 이걸 이제 풀면 X축 왼쪽으로 가면서 오른쪽에 이제 오른쪽 우항으로 넘겨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에서 델마가 굉장히 특이한 방식으로 이걸 풀어내고 있습니다. 캐리를 일단 밑바닥에 깔아줍니다. 왜냐하면 캐리로 나누는군요. 캐리가 사실은 스티븐 킹 원작의 이 영화인데
이 델마의 기저에 흐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와 캐리의 이야기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캐리를 나누게 되고요. 위에 올라가는 거는 러스트 앤 본이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의 얼음 장면이 굉장히 무시무시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거 오맨에도 나오는데. 오면도 좀 나왔죠. 네, 얼어붙은. 네. 그러니까 위에서 얼음 아래를 볼 때 그래서 그 공포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러스트 앤 본이 위로 올라가고요. 여기다 뭘 곱하냐면 오맨을 곱하는 겁니다. 아, 오맨 나오는군요. 오맨. 여기다 또 뭘 곱해야 되냐면 엑스맨도 곱해줘야 됩니다. 엑스맨에서 보면 어떤 능력을 숨기고 있는 아이, 저주받은 아이가 부모 때문에 그걸 펼치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자신의 초능력을 펼쳐 보인다는 이야기가 엑스맨의 이야기인데 맞아요. 이 델마에도 그런 얘기가 숨어 있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사슴을 더해줘야 됩니다. 델마 시작 부분에 사슴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영화는 두 개로 나눌 수 있다고. 사슴이 나오는 영화, 안 나오는 영화. 델마에는 나옵니다. 사슴을 더하면 델마가 되는데요. 네. 그 델마가 이제 나오는데 영화는 입자인 동시에 파동이잖아요. 그래서 T하고 A가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네. 잘 모르겠어요. 네. 입자와인 동시에 파동인데 왜 T와 A가 빠져? T가 입자이고 A가 파동이기 때문에 두 개가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빼고 나면 HELM이라는 게 나왔는데 HELM이 영어로 뭐냐면 키. 네. 그래서 델마가 곧 이 영화의 키다. 이런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델마가 곧 키이자 열쇠이자 이 모든 것들을 이끌고 나가는 일단 주축이다라는 이야기가 이 공식에 나오는 거고요. 네. 비슷한 비슷한 공식으로 스토커 공식도 들 수 있는데 스토커도 영화가 입자인 동시에 파동이기 때문에 앞에 뒤를 빼고 나면 토크가 됩니다. TOK가 뭐냐면 마리아나를 하는데 이렇게 빨아들인다라는 어떤 그 단의 뜻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영화에 약간의 약점 같은 것들이 스토커에 숨겨져 있는데 그것 역시 이름 속에다 비밀을 숨겨두는 이 영화의 공식의 한 이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악의 공식만 알면 관객들이 악소리 내기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비법이 숨어 있다는 얘기를 악의 공식을 통해서 준비해봤습니다. 가장 역사상 가방끈이 긴 일부 브리핑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진짜 뭐라고 그럴까요? 화면에서 막 정말 땀이 흐른다고 할까요? 네. 엄청나게 노력하셨습니다. 이걸 이제 보통 영화에 레퍼런스들이 어떤 영화들을 참조했는지를 나열하기 쉽지만 이것을 공식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세계 최초. 표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X를 두고 값을 한번 따져보았습니다. 네, 장합니다. 네, 장하십니다. 힘들었어. 울어도 돼요. 네. Plan och ida, Thelma. 네, 먼저 소개해드릴 작품은 델마입니다. 네. 정말 T로 시작하죠, T. T로 시작하고 사슴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외울 것 같아요. 네. 이 델마라는 영화는 사실은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굉장히 야심찬 서사. 네. 그러면서도 그 야심찬 서사를 몇 가지 어떤 시각적인 강력한 동력을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로 축약시켜서 이 관객들을 끌어들일 줄 아는 네. 굉장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영화 시작하면 예사롭지 않은 장면, 사슴이 나오는 장면 있고 네. 바로 그 다음 장면이 아주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부감 장면인데 그렇죠. 이 영화의 부감은 굉장히 남다르고요. 영화의 시선 자체를 어디에 두고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울림이 다를 텐데 이 영화는 인간의 시선이 아닌 것 같은 느낌 같은 게 좀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영화 자체가. 신이 바라보는 시선을 인간이 찍어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시작부터 굉장히 예사롭지 않은 느낌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약간 초월적인 부감이라고 네. 말할 수 있을 텐데 영화 자체가 약간 우화 같은 느낌도 있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첫 번째 장면, 그러니까 프롤로그를 제외한 사실상의 영화의 첫 장면을 보시면 까마득한 위에서 광장에 사람들이 막 바삐 걸어가는데 델마가 아마 처음으로 학교를 등교하는 것 같죠? 대학에 들어가서 그 델마를 향해서 서서 이렇게 하강하면서 보감으로 찍는 것이 시작인데 사실은 이 장면은 거의 오마주 같은 장면이에요. 바로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가 만들었던 도청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 시작이 그렇거든요.
근데 도청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도청에서의 그 점점 주민에 들어가는 그 부감 장면은 실제로 그걸 누군가가 위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는 바라보는 주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초월적인 부감이 되는 거고요. 그 장면에서 델마가 뭘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대학을 처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의 강의실이 어디인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 중간에 아마 서서 지도를 확인하는 것 같고 남들은 바삐 움직이는데 혼자만 어디로 갈지 몰라서 서 있고 그 상황에서 보고 나서 아 일로 가는구나 싶어서 다시 걸음을 움직이는 게 첫 번째 장면이란 말입니다. 이게 사실상 이 이후에 펼쳐지는 모든 이야기를 시각적으로 응축해 놓은 것 같은 거예요. 네, 아까 제가 농담처럼 델마의 입자인 동시에 파동이기 때문에 T가 A가 떨어져 나간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영화 시작할 때 보면 델마를 이렇게 글자를 그렇게 보여줘요. 근데 전멸하죠. 그게 네. 저는 이 키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첫 장면에서 어디로 갈 건지 길을 찾는 델마의 모습이 어쩌면 길을 잃은 배가 방향타를 만들어가지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정하는 것 같은 느낌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장면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우화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사실은 6살 때쯤 어떤 자신의 초능력을 처음으로 발현한 거죠. 근데 초능력의 결과로 가정적으로 굉장히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되죠. 부모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아이가 약간 뭐라고 그럴까? 우리가 악마의 아이를 태어나게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을 것이고 그것을 이제 두 가지로 해결하려고 하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의사이기 때문에 약물의 힘 혹은 종교의 힘.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이면서도 이렇게 상대에게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지옥의 어떤 불 같은 것을 느끼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발현시키지 못하게 하는 식의 교육으로 이 아이를 이렇게 억누르려고 하죠. 네, 그걸 이렇게 억눌려 있다가 대학에 가서 처음으로 어떤 새로운 신문물을 발견하게 된 거죠. 접하게 되고 술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새로운 문화를 보게 되면서 이 델마라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자기의 세계를 만들어 가는가 어떤 그 이야기를 담았던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극 중에서 등장하게 되는 초능력이 발현되는 위기의 순간이 가족으로 볼 때 두 번 있어요. 한 번은 6살 때 그리고 지금 대학에 가는 이 순간인데 두 번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어렸을 때 그 초능력이 발현된 이유가 뭔가 하면 사랑에 대한 박탈감 같은 그렇죠. 거예요.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자기가 독점하고 싶은데 마음껏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은데 둘째 아이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동생에 대한 어떤 미움, 엄마의 사랑을 뺏기고 있다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영화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는 현재 시점에서의 그 초능력이 발현됐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거죠. 바로 아냐라는 여자고 그런 면에서 이제 영화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결국은 초능력이 극 중에서 발현되는 순간이 그녀가 누군가를 몹시도 사랑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굉장히 흥미롭게 사실상 설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죠. 우화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씀해 네. 주신 게 바로 그 대목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도 인생에서 몇 개의 굴곡, 몇 개의 단계를 지나게 되는데 말씀해 주신 그 단계가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계인 것 같아요. 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여유 같은 것들을 어린 시절에 한번 느끼게 되고 사춘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새로운 세계를 내가 진입해야 될 때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 있다가 새로운 세계에 나갔을 때 그 두려움 같은 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의 두 가지 단계 같은 게 있다면 그 두 단계를 초능력이라든지 어떤 종교라든지 이런 우화적인 이야기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영화에서 어떤 시각적으로 굉장히 잘 처리를 해준다는 건데 대표적으로 이제 소녀가 직접 겪는 신체 증상을 보면 발작 증세를 일으키게 되죠. 발작 증세니까 혹시 뇌전증인가 생각을 했는데 병원 진단에 따르면 이것은 비뇌전증 발작이고 시민성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심리적인 이유라는 건데 본인이 마음속에서 뭔가 피어오르는 욕망이든 사랑이든 뭔가가 있는데 그것을 바깥으로 드러나오지 못하게 억눌리는 교육을 받아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과 정신 사이에서 불일치 때문에 일종의 발작이 드러나는 걸 영화에서 보여지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발작이 영화에서는 전멸의 이미지하고 같이 결합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발작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얘기한다면 몸이 수축과 이완을 격렬하게 빠른 속도로 반복하게 되는 거잖아요. 신체 반응으로만 본다면. 근데 영화 속에서 보면 전멸이라는 것은 빛과 어둠 사이를 0과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존재와 비존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진찰적인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영화의 시작을 보면 델마라는 제목이 뜰 때 그 제목 자체가 막 빠르게 전멸하잖아요. 그게 사실상 이 영화의 핵심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존재할 것인가, 나 자신으로, 아니면 나 자신다움을 죽인 채 그늘 속으로 들어갈 것인가에 있어서 그녀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는가 이런 것을 다루는 영화처럼 보이고 그것을 이제 전멸과 발작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소녀의 초능력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누군가를 순간 이동시키는 초능력이란 말입니다.
순간 이동을 시킨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 있는 존재가 여기 없는 존재가 되고 저기 없었던 존재가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순간이라는 건 일종의 존재의 전멸 같은 거거든요. 이러니까 기본적으로 전멸이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시각적으로든 극 중에 초능력을 행사하는 방식이든 아니면 소녀가 겪고 있는 발작이든 이런 것들을 다 그대로 엮어서 아주 강력한 어떤 그 발전기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서 영화를 끌어간다는 것이죠. 이 영화에서 델마의 본성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뭔가 하면 초능력자인 거죠. 초능력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동성애자라는 거죠. 그래서 동성애와 초능력이 극 중에서 결합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제대로 발현되는 순간에 항상 발작이라든지 혹은 전멸의 순간들이 있게 되는데 결국 이 영화의 스토리를 보면 델마는 양쪽의 선택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아냐, 한쪽은 아버지. 아버지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아냐의 세계를 선택할 것인가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아버지는 그녀의 본성을 억압하려고 하는 쪽이죠. 첫 장면을 보면 딱 상징적으로 이게 드러나 있죠. 사슴으로 향하고 있던 충구를 델마한테 겨눕니다. 그것은 억압의 어떤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굉장히 강력한 프롤로그인 건데 아버지는 이 초능력이 악마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저주받은 능력이라고 생각하니까 얘의 초능력자로서의 본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극 중에서 이제 딸이 그런 얘기를 고백하게 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Du was als jullie bij en zo? Drinkt er nog? 꼭 그 상대방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얘기는 그녀의 동성애자로서의 본성을 거부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 중에서 아버지는 굉장히 사려 깊은 사람이고 딸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 아버지가 억누르는 자기의 본성을 그냥 억누른 채로 받아들이겠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델마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초능력이 과연 저주일까 축복일까? 자기는 저주라고 교육을 받아왔고 자기도 스스로가 저주라고 생각했는데 과연 저주일까? 그 동성애에 관한 생각들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래서 영화의 초반의 그녀의 능력과 영화의 후반의 그녀의 초능력을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초반에는 있던 것을 없애게 만드는 초능력이에요. 근데 후반부에서는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초능력으로 바뀌게 되고 초반에는 초능력을 행사할 때 본인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초능력을 행사하는데 후반부에 가면 의식적으로 초능력을 행사합니다. 초반에는 남을 해치는 초능력인데 후반에 가면은 남을 치유하는 초능력이거든요. 이것은 그녀가 자기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능동적으로 사용하게 됐다는 뜻인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초반과 그녀의 후반의 상황들은 사실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그런 상황인 거죠. 결국은 이제 이 영화가 이제 델마라는 한 아이에 관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다룬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이거는 그냥 마녀에 관한 어떤 이야기를 역사를 뒤집어서 만드는 하나의 거대한 우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네. 마녀라고 치부돼서 희생되었던 수많은 어떤 그런 사람들에 대한 마녀 사냥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 얘기를 뒤집어서 과연 그녀들은 마녀인가? 그녀는 왜 희생들이 되었는가? 그녀들이 갖고 있다고 믿어졌던 악마의 능력은 과연 그런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뒤집혀진 이야기로 약간 어떻게 보면 슈퍼히어로 영화 얘기 같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 후반부에는 네. 그래서 굉장한 해방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사회가 제약을 많이 하고 억눌려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가 잘못된 관습으로 인해서 우리를 억눌렀던 것인지도 몰라. 우리는 그걸 떳떳하게 받아들이고 마음껏 이야기해도 되는지도 몰라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에 하고 있어가지고 마지막에 델마가 걸어 나온 순간에는 그렇죠. 그냥 해방감 같은 게 있더라고요. 델마의 표정 자체가 약간 그렇죠. 미소를 띠게 되는데 극 중에서 보면 이제 약간 검색할 때 보면 마녀 사냥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잔다르크가 죽은 것도 마녀로 몰려서 죽은 부분이 있잖아요. 화형당한 어떤 장면들 같은 것이 극 중에서 나오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극 중에서 마녀로 몰려서 자기 인생을 실패하게 만든 사람으로서 그녀의 할머니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안에서 내려온 어떤 목의 혈통을 굉장히 강조한다든지 할머니를 등장시킨다는 것은 역사를 끌어들인다는 얘기고 그렇게 할머니 위로 쫙 올라가게 되면 마녀들의 역사 있겠죠. 소위 마녀들이라고 다시 말해서 굉장히 권력을 갖고 있고 또는 남성들이 규정했던 어떤 마녀들의 역사라는 게 있었을 것이에요. 그것을 이제 뒤집어서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사실 2018년에 나왔던 영화들 중에서 페미니즘 영화로서 가장 인상적인 작품이 바로 이 델마였습니다.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Indigo, is something wrong? Yes. My father is dead. Richard Stoker was a family man.
taken from us by a cruel twist of fate, the reasons for which are unknown. Too cold down there? I don't think so. People disappear all the time. Pack a small bag What do you want from me? to be friends. We don't need to be friends. We're family. 네, 두 번째 작품은 스토커입니다. 네, 델마도 제가 생각했던 스펠링과 달랐는데 이 스토커도 제가 생각하는 그 스토커랑 스펠링이 다르더라고요. 다르죠. 네, 그 브람 스토커가 스토커의 아니죠. 스토커죠? 그렇죠. 사람 이름 성으로 쓰는 스토커. 네, 스토커입니다. 어쨌건 이 영화는 이제 박찬욱 감독의 할리우드 첫 진출작 이렇게 보통 이제 많이 기억하시는 작품이 아닌가 싶고요. 네, 시작하면 네, 박찬욱 감독님이지라고 생각하는 장면이 몇 개 있는데 이 인디아가 네. 막 뛰어다니다가 발에 물집이 잡힙니다. 물집을 탁 터뜨리는데 감독님 오셨구나. 그냥 뭐라 그럴까요? 이제 보통 이제 영화를 볼 때 이렇게 약간 워터마크라고 해서 소유자를 일부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그런 그 시사용 클립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영화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워터마크로 박찬욱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쓴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저는 당시 그게 굉장히 감탄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할리우드에 처음 진출한 감독으로서 사실은 예를 들어서 최종 편집권에 관한 어떤 그런 것들도 보장받지 못한 부분도 있었는데 아니 어떻게 더군다나 심지어는 이 각본을 쓴 사람도 박찬욱 감독이거나 한국 스텝이 아니잖아요. 네. 웬트워스 밀러가 쓴 거잖아요. 서코필 씨. 서코필. 근데 그런 외부의 시나리오로 제안이 왔고 물론 시나리오에도 참여는 했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할리우드에서 제작한 작품인데 거기 가서 만든 작품이 어떻게 이렇게 100% 본인의 취향과 본인의 스타일과 본인의 주제의식을 드러낸 작품을 만들까 싶어서 굉장히 놀란 부분이 있었어요. 영화 속에서 이제 박찬욱 감독이 많이 오해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미지의 어떤 명징함, 그 다음에 어떤 굉장히 화려한 스타일 이런 거에 집착한다 이런 이제 비판들을 많이 봤는데 오해는 아닌 것 같아. 집착을 하시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영화에 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스토커에 관해서 이제 이미지들이 정말로 화려하고 명징한데 근데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이미지들은 뭐라고 할까요? 이 주인공이 인디아가 세상으로부터 마음을 닫아건 소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으로, 그녀의 귀로 끊임없이 세상에 관한 어떤 정보들, 뭐 이런 것들이 청각적으로든 시각적으로든 끊임없이 그녀로 이렇게 속으로 흘러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극 중에 등장하는 이미지는 그녀가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식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그녀가 받아들이는 세상의 어떤 편린 같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이미지들이 영화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당연한 어떤 미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주제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일단 있어요. 델마가 초능력을 가지고 있고 네. 마찬가지로 이 인디아 스토커도 초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오프닝에 나오는데 Small, faraway things people cannot normally see are visible to me.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일종의 초능력이거든요. 이것은 마음을 닫아 걸었기 때문에 보이는 것들, 들리는 것들이어서 그런 이미지들과 소리들을 집중적으로 표현을 한 게 이 영화의 시각적, 청각적 이미지를 구축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계단도 말씀하셨는데 뭐 계단이라든지 뭐 계란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중에서 어떤 굉장히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함으로써 그 자체로 어떤 심리적인 상승과 하강에 어떤 그런 곡선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하다못해 색깔도 그렇잖아요. 이 미야 바시코프스카가 연기했던 이 인디아를 대변하는 색으로 노란색을 쓰고 있는데 이 노란색이 아주 고운 색깔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한편 약간 신경질적인 톤이 있는데 그런 게 예를 들면 연필이라든지 뭐 검이라든지 스쿨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그대로 이렇게 다 들어가면서 영화 자체를 만들어내는 어떤 작은 동력을 끊임없이 제공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노란색이어야 되는 이유가 빨간색이 튀었을 때, 피가 튀었을 때 가장 명징하게 보색을 이루는 게 그러니까 대비를 이루는 게 노란색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란색에 피가 딱 끼얹어졌을 때 그 충격적인 이미지 같은 것들이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인물의 위치 같은 것도 그래요. 계단에서 대화하는 장면이 영화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데 초반에 보면 계단 위쪽에 본인이 동경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혹은 사랑하는 것도 같고 욕망의 대상인 것도 같은 그런 찰리 삼촌이 위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그녀가 대화하는 위치로 되는데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위쪽에 그녀가 자리를 점하게 되죠. 사실은 예를 들어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같은 데서 이런 방식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어떤 인물들의 위치 혹은 뭐 색깔 혹은 어떤 특정한 이미지 이런 것들로 인물들의 심리를 너무 잘 묘사하는 그런 수많은 어떤 그런 요소들을 이 영화가 갖고 있는 거죠. 제가 아까 스토커하고 델마하고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말씀드렸고 감탄한다 이런 연관성을 지었다는 게
그런 말씀드렸었는데 네. 정말 비슷한 게 많아요. 예를 들면 하나는 성이고 하나는 이름이긴 하지만 스토커와 델마 둘 다 이름이 제목이죠. 그리고 초반에 어린아이가 죽는 게 똑같은 요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신병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고 그리고 비범한 여자아이가 등장을 하고 또 하나 가장 약해 보이는 인물이 키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엔딩도 똑같고. 근데 이야기 네. 테마 같은 것들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이 두 개를 같이 보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의 체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주제가 그렇게 붙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어쨌건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성장에 관한 이야기면서 피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극중 이제 피라는 것이 실제로 시각적으로 예를 들면 과거에 찰리 삼치훈이 저지른 어떤 행위가 네. 현재 인디아 얼굴에 피로 튄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어쨌건 극중에서 피라는 건 혈통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제목 자체가 스토커니까 스토커 가문에 스토커 피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보여주는데 초반에 이제 찰리 삼촌이 어린 시절에 이 삼촌이 어떤 거 있는 모래밭 위에서 이렇게 마치 천사의 날개짓처럼 팔다리를 이렇게 하는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그 행동을 인디아가 침대 위에서 하죠. 그런 것으로서 둘 사이의 어떤 연계성 같은 걸 보여주게 되는데 영화에서 그러니까 형제죠. 네. 사실은 굉장히 애증의 관계인데 삼촌이 있고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화 속에서 삼촌과 아버지는 같이 안 나온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삼촌이 나타났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버지가 사라졌다라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 삼촌은 약간 부계 쪽으로 본다면 나쁜 아버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말하자면 좋은 아버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나쁜 아버지와 좋은 아버지가 어떤 이 그녀의 본성 속에 흐르는 혈통을 놓고 이 소녀에 대해서 서로 작용하면서 싸우는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해요. 영화에서 이 두 사람은 이 인디아에게 둘 다 일종의 사냥을 가르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찰리 삼촌은 곡 중에서 약간 사냥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윗이라는 남자아이가 나와요. 그 아이를 처리하는 방식에서 사실상 그녀에게 사냥을 가르치는 것 같은 방식으로 행동을 요구하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는 실제로 인디아가 어렸을 때부터 산으로 들어 나가면서 사냥하는 법을 직접 가르치잖아요. 그 가르쳤던 사냥하던 어린 시절의 방식이 영화의 이제 결정적인 장면에 쓰이게 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서로 다른 의미이긴 하지만 인디아에게 둘 다 각각 사냥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서 그녀가 말하자면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본성을 깨닫고 어떤 선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집을 나서는 이야기로 영화가 이어지게 되죠. 네, 전 잊혀지지 않는 이미지가 그 북의 이야기, 목의 이야기로 나눠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목의 이야기라는 게 느껴지는 얘기가 장면이 어디에서 느껴졌냐면 인디아가 엄마의 머릿결을 빗어준 장면이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장면인데요. 머리를 빗어주다가 그 이미지가 내려가면서 풀밭에서 사냥을 가르쳐준 아빠 이야기로 되게 연결됩니다. 결국에는 이 핏줄의 이야기도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오는 이야기이고 그게 엄마 머릿속에 모두 들어가 있는 어떤 이야기,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져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할머니, 엄마 자신의 이야기 속에 아빠 이야기 중간에 끼어드는 이야기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영화는 사실 이제 촬영도 굉장히 좋은데 이 영화에서 정말 인상적이었던 건 저는 편집이라든지 플롯 같은 것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영화에서 이제 편집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A라는 쇼트가 있고 B라는 쇼트가 있을 때 둘을 연결한다. 혹은 A라는 씬이 있고 B라는 씬인데 둘이 연결한다. 근데 편집은 그 사이에서 의미가 파생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촬영해서 보지 못했던 것도 쇼트와 쇼트를 연결하면 그 연결하는 이유 때문에 그 사이에서 의미가 파생이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평상시에 볼 수 없던 어떤 것을 편집에 의해서 우리가 의미를 깨닫게 되는 방식으로 영화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 영화가 그런 방식을 집요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그러면 우리가 보지 못한 걸 보게 하느냐? 그것은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서 쇼트와 쇼트, 씬과 씬을 서로 갈마들면서 보여줄 때 그때 이 영화가 진짜 보여주고 싶은 건 운명의 힘 같은 거라는 건데 대표적으로 이 영화에서 이제 교차 편집이 굉장히 화려하게 사용되는데 영화에서 아주 큰 살인 장면이 3번 등장하는데 이 3번의 살인 장면은 다 과거의 살인 장면하고 연결되는 교차 편집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서로 별개의 사건인데 그것을 교차 편집으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과거의 사건과 현재 사건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끈, 인연의 끈 혹은 운명의 끈 같은 것이 이어져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영화는 사실상 운명에 관한 영화처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후반부에 엄마와 인디아가 얘기를 나누는 장면에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자식을 낳는 이유를 잘 몰랐었는데 그 생각해보면 새 출발을 결심해야 할 때, 과거를 지우고 새롭게 살아야 할 때 아이를 낳게 되고 그 아이를 통해서 내가 존재할 수 있게
가능성을 남겨두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핏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대를 이어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는 희망 자체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살인이라든지 그 어떤 음모 같은 것들도 결국에는 대를 이어서 뭔가 이룰 수 있다는 희망에 의한 욕망 때문에 빚어지는 사건들이다라는 이야기를 네. 편집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박찬욱 감독 영화들 보면서 감탄하는 부분이 참 많겠지만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올드보이에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다리 위에서의 어떤 과거에서 어떤 일이 극적인 일이 네. 벌어지고 현재 장면에서는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둘을 편집을 통해서 연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스스로 자기가 유지태 씨가 손가락으로 자기의 머리에다가 겨누고서 격발하는 순간 그 과거의 행동의 결과가 현재 영향을 미쳐서 현재 엘리베이터에 있는 그에게 어떤 영향이 결과가 딱 보여지는 장면을 연결하는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잖아요. 네. 똑같은 방식이 이 영화에도 있어요. 이 영화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아버지가 과거의 사냥을 가르치면서 날아오르는 새를 쏘게 하는 순간 현재 장면으로 전환이 돼서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깜짝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특정한 행위가 사실은 현재 어떤 행위들의 원인이자 지금 현재가 과거의 결과였다. 둘 사이에는 어떤 인과론적인 연결이 있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보진 못했을 뿐이다. 라는 식의 어떤 운명이라든지 혹은 예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한 것들을 굉장히 흥미로운 방식으로 보여주는 편집이라는 거죠. 인디아가 남들이 볼 수 없는 걸 볼 수 있는 총력을 가지고 있다면 영화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긴 시간 동안의 인과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총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이 편집의 힘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편집이라는 건 결국 세상을 읽는 논리지 않습니까? 네. 그걸 편집하는 사람의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네. 부분이 이 영화에 있다. 또 하나 이렇게 얘기할 수 상징적인 있습니다. 장면으로 이 영화 얘기할 때마다 빼놓을 수 없는 장면이 피아노 장면인 것 같아요. 네. 피아노 장면이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네. 다시 봐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그 피아노 장면에서 연주하는 장면에서 서로 원하는 게 얼마나 다른가. 그리고 한쪽은 낮은 음계를 연주하고 한쪽은 높은 음계를 연주할 때 그 불협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공을 들인 진짜 상징이자 멋있는 그걸 장면이에요. 어쩌면 네. 과거와 현재 좀 편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다층적인 해석이 가능한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막 말을 받고 싶은데 하지 않겠습니다. 아, 이유 아시겠죠? 알겠네요. 아하. 아하. 네. 예. 자, 이제 두 편에 굉장히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고 네. 장점도 비슷하기까지 한. 그렇죠. 네. 그리고 단점도 좀 약간 비슷하기도 한 굉장히 묘한 작품들인데 어느 영화를 더. 저는 스토커를 두 번째 봤기 때문에 새로 본 델마에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악의 공식처럼 네. 저에겐 그런 공식이 있습니다. 있군요. 새로 본 영화에게 지금 조금 만드셨잖아요, 그 점수를 공식. 더 많이 주는. 그래서 네. 델마에게 조금 더 점수를 높여주고 싶고요. 네. 최고 장면은 스토커에서 고르고 싶은데 네. 어떤 장면을 고를지를 제가 이미 들었기 때문에 다른 장면을 고르자면 네. 저는 이 와인에 대한 얘기가 되게 재밌었습니다. 와인? 찰리와 인디아의 네네네. 와인에 대한 얘기를 주고 왔습니다. 연도를 잘 골랐네, 못 골랐네, 숙성이 덜 됐네. 그러면서 1994년 와인을 얘기하면서 네가 태어난 해야라는 얘기를 막 하는데 그 다음에 인디아가 그 엄마인 이블린하고 키스를 막 나누려고 하는 장면에 나오는 노래가 뭐냐면 낸시 시나트라의 서머 와인이라는 노래예요. 낸시 시나트라와 리 헤이즐우드의 서머 와인을 딱 들려주면서 그 커튼 사이로 인디아가 뛰어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이상하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그 장면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힘이 있는 것 같아서 네. 그 장면 최고 장면. 약간 의외이면서 네. 충분히 설득이 되네요. 두 편 중에 저는 둘 다 참 좋아하는데 역시 또 하나만 고르라면 델마를 저도 고를 것 같아요. 네. 델마는 더군다나 기대를 하지 않고 본 작품이었는데 굉장히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장면을 고르라면 네, 끝났습니다. 네. 아하. 네. 아, 네. 스토커에 나온 아까 말씀하신 그 연탄곡 네. 그 사람이 이제 피아노 치는 장면인데 야 저걸 어떻게 저렇게 표현할까 그 장면 자체로도 좋지만 일단 거기에 흐르게 되는 필립 글래스의 곡 자체가 너무 뛰어나고 그 다음에 둘이서 이렇게 피아노를 치는데 남자가 이제 낮은 쪽에 앉지 않습니까? 남자가 처음에는 저기 낮은 부분의 연주에 집중하다가 점점 높은 쪽으로 올라오죠. 그것 자체의 어떤 욕망의 흐름 같은 것도 보이게 되는데 소녀는 그걸 보면서 인디하는 걸 저지하기 위해서 더 낮은 음으로 이렇게 막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 어느 순간 남자가 손을 허리 뒤로 돌려서 높은 음을 연주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럴 때 어떤 그 긴장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하고요.
그리고 딱 연주가 딱 끝나고 나면 찰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찰리가 진짜 연탄곡을 같이 연주한 건지 그녀의 상상인 건지 뭐 등등까지 이 모든 부분들이 정말 대사 한마디 없이 두 사람이 연주하는 것만 보여주었는데 정말 들끓는 어떤 심리를 너무 잘 표현을 해준 거죠. 그래서 어찌됐건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그 장면은 굉장히 다층적인 그런 재미가 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뒤집은 마녀 이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델마 그리고 스토커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 연결 잘 시켜주시니까 영화 두 편을 봤는데도 뭔가 인문학 서적 한 세 권 본 것 같은 느낌 같은 게 들고 굉장히 저는 좋았습니다. 저는 또 수학 옛날 덮어두었던 수학책을 다시 또 연 것 같은 그런 느낌. 전 다시 덮으려고요. 너무 힘들었어. 네. 또 새해 이렇게 또 덕담과 네. 칭찬으로 나가니까 올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 두 편의 영화 모두 BTV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혹시 외울 수 있어요? 못해요. 이거 봐. X는